중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을 스크롤하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가득한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경멸한다. 서울에서는 중국어를 쓰지 마라. 커피를 마지막 한 모금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우 기자, 다음 주 서울로 출장 가야 하네. 한국 경제 현황 특집 기사 작성해와. 베이징 신문사 경제부장의 말에 저는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리우하이, 중국 최대 경제 일간지의 선임 기자입니다. 하지만 부장님, 요즘 한국은 중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게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취재가 되지 않겠나?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켜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동료 장웨이가 제 모니터를 힐끔 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이, 진짜 서울 가기로 했어? 내 사촌도 지난달 갔다 왔는데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태도가 확 바뀌더래. 저녁에 집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도 인천행 항공권을 예약하면서도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 리미는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장례식에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그게 당신 직업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직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자.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가슴은 여전히 불안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이 저의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제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중국인 기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무도 저를 특별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호텔부터 찾자.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세요? 그는 제 여행 가방과 당황한 표정을 보고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호텔 가는 버스를 찾고 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뀔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어느 호텔로 가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의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리무진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 주었고 어느 버스를 타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그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운전기사가 제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객실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은 넓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네.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는 동안 리셉션 직원은 영어로 저를 응대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서울에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입니다. 취재차 오셨다고요? 서울의 경제 상황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메모 몇 가지 준비해 두었어요. 그녀는 서울의 주요 경제 지구와 방문하면 좋을 만한 곳들이 표시된 지도를 건네주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로 된 안내 책자까지 있었습니다. 객실로 들어가 짐을 풀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거리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첫인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상과 달리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건 관광객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것 아닐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날 밤 저는 다음 날의 일정을 계획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강남 금융가를 취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북 취재 수첩을 가방에 넣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취재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계획을 정리하자. 카페에 들어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한국인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중국인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같은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저는 영어로 주문했습니다. 네, 5,500원입니다. 직원이 영어로 응답했습니다.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방문할 회사들과 만날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질문 목록을 다듬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에 몰두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서둘러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지갑이 없었습니다. 이런 지갑이.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호텔 키카드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카페로 돌아가야 했지만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카페로 뛰어갔습니다. 틀림없이 카페에 두고 왔을 거야. 하지만 아직 거기 있을까? 중국에서라면.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앉았던 자리를 살폈습니다. 테이블은 이미 다른 손님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카운터로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지갑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검은색 가죽 지갑인데. 직원은 제 말을 듣자마자 밝게 웃었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손님이 놓고 가신 것 같아서 보관해 두었어요.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제 지갑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다 있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습니다. 만약 베이징이었다면? 상하이였다면? 아마 지갑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지하철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새로운 인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더 지켜보자. 첫 취재는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소의 경제 분석가들은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었고 오히려 제가 중국 기자라는 점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중국 경제와 한중 관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저 역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테헤랄로 152번지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터기를 켰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방금 받은 자료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내용을 정리하느라 주변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서둘러 돈을 건네고 내렸습니다. 다음 인터뷰 대상자인 IT 스타트업 대표와의 약속이 코앞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리우 기자님 맞으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고 회사 투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도착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이런.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게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대표가 물었습니다.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거 큰일 났네요. 어느 택시였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 번호는커녕 회사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습득물을 경찰서에 맡기거든요.
그의 제안에 반신반의하며 인터뷰를 짧게 마치고 근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내심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핸드폰은 영영 못 볼 거야. 경찰서에 도착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 중 한 명이 간단한 중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택시를 탔나요?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자 경찰관은 택시 회사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후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기사님이 핸드폰을 발견하고 회사에 맡겨두셨대요. 지금 이쪽으로 가져오는 중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 택시 기사가 경찰서에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에는 조심하세요. 감사의 표시로 작은 사례를 드리려 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 번째 분실 사건, 그리고 두 번째 기적 같은 만남.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일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두 번의 분실, 두 번의 기적.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특별히 운이 좋은 것일까? 셋째 날 취재 일정을 마친 후 저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연속된 인터뷰와 자료 수집으로 머리가 무거웠고 무엇보다 배가 고팠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근처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고기를 드셔보셨나요? 근처에 아주 좋은 삼겹살집이 있어요. 저는 그의 추천을 받아들이고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활기찬 분위기의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 고기 굽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혼자 온 손님이라고 말하자 창가 쪽 작은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메뉴판을 살펴보았지만 한글로만 되어 있어 난감했습니다. 영어로 물어볼까 고민하는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추천 메뉴가 있는데 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메뉴를 대신 주문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에는 상상 이상의 음식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10여 가지의 작은 반찬들, 국, 밥, 쌈, 채소가 테이블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게 다 제 주문인가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바비큐는 이렇게 먹어요. 반찬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기를 굽기 시작했지만 금세 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직원이 제 어색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숯불의 온도를 조절하고 고기를 잘라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구워진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까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구워서 상추에 쌈장 조금 바르고 고기 올리고 마늘도 넣으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싸서 한 입에 드세요. 그의 지시대로 따라 해보니 입안에서 고기의 풍미와 쌈장의 감칠맛, 아삭한 채소의 식감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은 반찬이 떨어질 때마다 묻지도 않고 리필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추가 서비스에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직원은 작은 요구르트 음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식사 후에 드세요. 소화에 좋아요. 처음 오신 손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선 진정한 환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별 없이 친절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서비스 정신은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적인 친절일까 아니면 그들의 진짜 모습일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에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며
중국 독자들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넷째 날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기 위해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경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고 저녁에는 관광객으로 변신하는 이중 생활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남산타워 가는 법을 물었습니다. 남산 순환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5번 버스가 가장 편리해요. 저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도 모르게 몸이 떨려왔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서둘러 탑승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으려는데 기사님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외국인? 네. 관광객?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취재차 왔다고 말하기 귀찮았습니다. 남산타워 가요? 네, 맞아요. 기사님은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의 서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남산으로 올라갔고 높이 오를수록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약 20분 후 버스가 남산타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기사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일까 긴장했습니다. 혹시 요금을 내지 않아서? 아니면 뭔가 규칙을 어겼나? 기사님은 운전석 옆 작은 수납함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작은 봉지에 담긴 사탕과 초콜릿, 그리고 따뜻한 손난로였습니다. 밤에 춥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친절을 베푼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버스에서 내려 손난로를 꼭 쥐고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왜 이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퍼져 있었고 한강은 검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야경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보여준 버스 기사님의 작은 친절, 그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전망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갑을 되찾은 일, 핸드폰을 찾은 일, 고깃집에서의 환대, 그리고 오늘 버스 기사님의 작은 선물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비즈니스적인 친절이 아니야.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빈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 이 글이 제 특집 기사의 제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취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호텔 방에서 기사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특집 기사 초안 보냅니다. 제목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귀국 후 최종본 제출하겠습니다. 몇 분 후 편집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리우, 기사 읽어봤네. 굉장히 흥미롭군.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긍정적인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정적인 측면도 좀 더 추가하는 게 어떨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취재 내내 부정적인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편집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과 실제 경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점이 더 흥미로운 기사가 될 수 있겠군.
그런데 말이야, 내일 아침 글로벌 뷰 생방송에 출연해서 한국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길 바라네.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거든.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곧바로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송국으로 직행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마이크를 달고 생방송 5분 전에 스튜디오에 입장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한국경제 특집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방송의 경제부 리우하이 기자입니다. 앵커의 소개와 함께 카메라가 저를 비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리우 기자님, 한국은 어땠나요? 특히 요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한국의 반중 정서에 대해 직접 체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이야기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5일 동안의 취재 기간 중 저는 2번이나 귀중품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지갑이었고 다른 한 번은 핸드폰이었죠. 2번 모두 온전히 돌려받았습니다. 어떤 카페 직원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택시 기사는 직접 경찰서까지 제 핸드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가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한 버스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작은 선물까지 주셨어요. 추운 날씨에 남산타워에 간다고 하니 손난로와 간식을 건네주셨죠.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앵커와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우 기자님, 그렇다면 왜 온라인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공유됩니다. 둘째, 미디어는 갈등을 더 많이 보도하죠.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친절했다는 뉴스보다 한국인이 중국인을 차별했다는 뉴스가 더 많은 클릭을 받으니까요. 방송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도 한국에 가봐야겠어요. 미디어가 우리 인식을 왜곡하는 건 아닐까요? 방송이 끝나갈 무렵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우 기자님, 이번 취재를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도 많은 부분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편집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했어, 리우. 솔직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었어. 시청자 반응도 폭발적이야. 특집 기사는 내일 일면에 실을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기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선입견 없이 진실만을 보도하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한 기사를 넘어 제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집 기사가 신문에 실린 다음 날 저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기사에 감사를 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언론들도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자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 이런 헤드라인으로 한국 언론들은 제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제 기사에 공감하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리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 자네를 초청하고 싶다고 하더군. 한중 문화 교류 포럼에 연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야. 정말요? 그건 생각지도 못했네요. 자네 기사가 양국 관계에 작은 다리를 놓은 셈이지.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게.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럼장에는 중국과 한국의 언론인, 학자,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항상 사실만을 보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저의 첫 번째 기사는 저 자신의 선입견과 싸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에 의존해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을 되찾은 일, 핸드폰을 찾은 일, 고깃집에서의 환대, 그리고 버스 기사님의 작은 선물까지. 이런 경험들이 한국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이미지와 실제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점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한 한국 대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리우 기자님,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중국의 모습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더 많이 교류하고 직접 경험하고 서로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이전에 제가 방문했던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 지갑을 돌려준 그 카페였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직원이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에 여기서 지갑을 두고 간 중국인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기억해요. 다시 오셨군요. 이번에는 지갑 조심하세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제 기사가 실린 신문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중국어로 쓰여 있어서 읽기 어려우실 테지만 당신의 친절함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녀는 신문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한 장의 기사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 사이의 작은 다리가 되었고 저에게는 인생의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선입견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열린 마음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독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일까요? 직접 확인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잡하고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